안녕하십니까. 마이바시의 회계 이야기 마이바입니다. 오늘은 태광이라는 회사의 사업보고서와 재무제표를 읽어보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종목 추천하는 동영상이 아닙니다. 이 동영상은 사업보고서와 재무제표를 계속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공부하는 동영상입니다. 요즘 호화 골프 접대로 말썽이 많은 태광그룹과는 다른 회사입니다. 상호는 태광그룹하고 태광하고 거의 비슷하지만 이 태광이라는 회사는 그 호화 골프 접대 관련된 회사가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익계산서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회사를 선정한 이유는 이 회사가 이제 뭐 조선이나 어떤 중공업, 그 다음에 건설, 또 석유화학 관련된 업종과 연결 전방 산업이 그런 업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른 업종을 한번 보면서 그 업종의 동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관찰을 기울여 보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보고 또 이제 다음 또 3, 4분기 사업 보고서 나오면 또 보면서 이 회사들 관련된 업종들도 한번 관심을 기울여 보자. 지금부터는 이제 관찰을 좀 해보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선정했습니다. 자,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회사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그런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36기는 2017년도 6월이고 37기는 2018년도 6월이에요. 2018년도 6월. 그래서 6월과 6월을 동일한 기준에서 비교를 하는 거죠. 자, 매출은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요. 208억 감소했죠. 2분기도 99억 감소했어요. 1분기보다는 좀 덜 감소했죠. 그리고 매출 총이익은 의외로 증가했어요. 증가했고 15억 정도 증가했고 2분기는 19억 정도 증가했어요. 그래서 매출 총이익은 의외로 많이 증가했어요. 영업이익도 6개월치 누적은 32억이 증가했어요. 엄청 많이 증가했네요. 그 다음에 2분기는 31억이 증가했어요. 매출은 감소했는데 영업이익이 증가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좀 전방산업에 어떤 부진이 있어요. 전방산업에 부진이 있지만 좀 수익성은 더 좋아졌어요. 지금 뭐 이것은 뭐예요? 뭐 제품 단가가 올라갔거나 아니면 제품 단가가 뭐 떨어졌으면 뭐 원재료 단가가 더 많이 떨어질 수도 있고 하여튼 그 비용 원가 관련된 그 부분에서 좀 절감을 많이 했다는 거잖아요. 절감을 뭐 직원을 갖다가 많이 잘랐다든지 이런 식으로 더 고용을 안 했다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 많이 이제 원가가 절감이 돼서 좀 이익은 많이 수익성 개선됐어요. 수익성 개선되고 아니면 그 전에 무슨 뭐 저가 수주를 했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수익성이 안 좋았는데 수익성이 많이 개선됐어요. 그래서 당기순이익은 적자에서 좀 많이 83억 정도 흑자로 전환됐고 2, 4분기도 한 13억 정도 증가했고 그래서 수익성 재무 구조가 많이 개선됐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기순이익 어디로 가요? 그렇죠. 이익잉여금으로 가죠.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은 누적의 개념이라고 했죠. 누적. 그래서 좀 많이 쌓여 있어요. 이익잉여금이 3,916억. 그래서 총 자본 총계가 4,300억이에요. 4,300억. 엄청나죠? 자본 총계가 부채는 한번 볼까요? 부채는 278억이에요. 어때요? 부채 비율은 완전 양호하죠? 부채 비율은 완전 양호해요. 완전 양호. 그래서 이 회사는 이것만 봐도 벌써 안정적이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 현금과 현금성 자산, 그다음 단기 금융상품 합치면 785억이에요. 785억. 753억에서 증가했죠. 785억. 그럼 유동부채 한번 볼까요? 176억이에요. 그러니까 현금 및 현금성 자산하고 단기 금융상품만 가지고도 이 유동부채, 1년 내에 갚아야 될 부채들을 다 갖고도 남는다. 그래서 이 회사는 안정성이 있다. 근데 이제 매출 채권이 많이 증가했죠. 매출이 한 200억, 208억 정도 증가했는데 매출 채권은 뭐야? 감소해야 되는데 더 증가했죠. 더 증가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게 기타 유동 채권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매출 채권은 748억 별도로 하면 749억, 1억 정도 증가했어요. 매출 채권 실제로 매출 채권 증가는 1억 증가했는데 매출이 208억 감소했는데 매출 채권이 1억이 증가했어요. 그리고 1년 초과한 매출 채권이 한 42억 정도 있어요. 42억 정도 증가했어요.
이거 보면 좀 뭔가 이 회사는 이 매출 채권에 대한 리스크는 있다. 나중에 혹시라도 회수가 불가능해서 매출 채권이 1년 초과된 것들이 뭐 한 이게 증가된 부분만큼 혹시라도 대손이 된다든지 되면은 한 42억 정도, 42억 중에서 한 10억 정도에서 20억 정도만 되더라도 손실이 많이 줄어들잖아요, 영업이익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관찰을 하시라. 리스크다. 매출 채권이 많이 증가. 그리고 어, 기타 유동 채권에는 단기 대여금, 뭐 대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단기 대여금 직원들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대여를 좀 했고, 그 다음에 미수금도 있더라고요. 미수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증가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대손 충당금을 설정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리스크예요. 왜냐면 아무리 확실한 거라도 대손 충당금을 보수적으로 좀 설정해 놓고 하는 게 회사의 좀 보수적인 회계 처리거든요. 근데 이 부분 관찰해 보시라. 매출채권과 기타 유동채권이 좀 많이 증가했다. 근데 여기서 매출채권은 749억, 여기서는 748억, 한 1억 정도 증가했어. 근데 매출이 208억원 감소했는데, 예. 물론 이제 여기가 한 3개월 단위로 국내 매출은 3개월 있다가 어음 발행하기 때문에 그날 매출에 대한 거, 2, 4분기 매출에 대한 부분은 지금 2, 4분기 매출은 한 40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외상대로 잡히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기존에 그 전에 있던 매출 채권이 회수가 안 된 부분, 1년 초과된 부분이 좀 많이 증가했어요.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고자산도 지금 좀 많이 증가했잖아요. 200억이 감소했는데 재고자산이 증가했다. 이것도 리스크예요. 좀 한번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이 뭐냐면 제품은 줄어들었어요. 제품은. 그러니까 좀 리스크는 좀 줄어든 거예요. 제품은 줄어들었지만 리스크는 좀 줄어들었죠. 제품은 줄어들었지만 매출이 줄어든 것보다는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는 않았다. 이것도 리스크는 리스크예요. 이거 확인해 보셔야 제품 나중에 재고 소진 효과. 나머지는 제공품하고 원재료가 증가한 거예요. 이 부분은 좀 저도 애매하더라고요. 제공품하고 원재료가 증가한 부분은 뭐냐면 뭐 3분기에 어떤 뭐 수주 받은 게 이게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수주 받은 게 많이 있어서 지금 만들고 있는 제품 이것은 원재료 그 재료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많이 확보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지 않은 뭐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회사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겠죠.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물어보고 그리고 3분기 실적도 한번 확인해보고 3분기 어떤 그 재고 소진 그런 부분들도 한번 확인해보고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리스크가 좀 적다. 리스크는 있어요. 재고자산 증가하는 리스크는 있지만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적다. 왜냐하면 제품은 감소가 돼 있어요. 실제로 만들어진 것은 많이 좀 팔렸고 단지 이제 이게 증가된 부분이 원재료하고 제공품이 만들고 있는 거하고 원재료 그 재료들 그렇기 때문에 3분기에 어떤 매출에 대한 어떤 하나의 수주를 받은 부분에 대한 부분이 증가하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비유동자산은 뭐냐면 유형자산이 이제 좀 많이 차지하잖아요. 이건 전통적인 산업이다. 그래 전통적인 산업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부채도 유동부채 뭐 얼마 없어요. 이게 현금하고 현금성 자산하고 벌써 이게 갚고도 남잖아요. 안정적이에요 아주 회사가. 그 비유동 충당 부채 같은 경우에 하자 보증이 있다는 거예요. 이 회사가 이제 하자나 그런 부분들 그래서 미리 비용 처리해 놓고 앞으로 손실 처리될 그런 부분을 미리 비용 처리해 놓는 거죠. 충당 부채로 잡아 놓으면서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재무 상태표로 받고,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 한번 볼게요. 현금 흐름표. 영업 현금 흐름이 아까 그 매출 채권도 많고 재고 자산도 증가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하는지, 그리고 자산 부채, 그리고 어떤 분이 어제 메일을 보내셨어요. 그 매출 채권 그 순회로 그 매출 이게 영업 활동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게 재무 상태표하고 비교했더니만 좀 맞지 않는다 이런 부분. 그런데 이게 맞지 않는 게 당연한 거예요. 매출 채권은 이게 안 맞는 게 당연해요. 이게 이렇게 재무 상태표에 매출 채권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 뭐 증가된 거 감소한 거 있는데 나중에 이거 공시상에 주석상에 보면 세부적으로 매출 채권 증가 감소 나오는 거하고 안 맞아요. 안 맞는 이유가 매출 채권의 뭐 제각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이 회사처럼 수출이 많은 회사들은 뭐야 외화 매출 채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외화 매출 채권 이 부분에 대한 또 외화 환산 손익이 생긴다고요. 그리고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를 서로 상계하는 경우도 있다고. 상계. 이런 부분들은 현금이 나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좀 수정이 돼요. 그래서 이게 안 맞아요. 이 부분은 좀 설명하기가 좀 애매하니까 그냥 안 맞는 게 좀 당연하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셔요. 막 이렇게 계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대단한 분들이죠. 저도 이제 회계 이용자 관점에서 그냥 이 해석만 하지 막 이렇게 만들어 보진 않거든요. 현금으로 만들려고 해도 못 만들겠고 능력이 없어서 이제. 그런데 실제로 막 이렇게 손으로 계산하시는 분들 보면 야 대단하시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잘 안 맞아요 이게. 그래서 아마 다른 회사들 사업 보고서 보시면 그 재무상태표에 있는 매출채권 전기하고 올해 반기 이렇게 증가한 거 빼면 또 이 현금 흐름표에서 아마 그 주석상에 보면 그 영업 현금 흐름에서 그 자산부채 변동이 있잖아요. 매출채권의 증가 감소 그 금액하고 맞아 떨어지는 회사가 그렇게 드물어요. 그냥 특히 수출이 있는 회사들은 거의 안 맞아 떨어지고 그 다음에 뭐 재가액을 했다든지 뭐 외상 매출금하고 외상 매입금하고 상계 처리했다든지 그런 회사들은 잘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안 맞는 회사들이 더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다음에 현금 흐름표를 한번 강의를 할 거예요. 현금 흐름표는 강의를 할 건데 제가 이제 여기냐면 처음에 이론 강의를 할 때 앞에 부분에서 이제 강의할 때 기초적인 강의할 때 현금 흐름표까지 전부 다 이렇게 몰아서 강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들으신 분들은 그래도 그 개념은 아실 것 같은데 그래도 세부적으로 또 안 맞는 직접 계산하시는 분들이 있기에 한 번 정도는 그런 부분들 강의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그래서 그때 설명해드릴게요. 왜 이렇게 빼는지. 예. 자 이렇게 보면은 투자 활동 같은 경우 영업 현금에서 돈을 지금 안 나오 현금 흐름이 없기 때문에 투자 활동에서 뭐예요? 많이 팔았죠. 많이 팔았어요. 이렇게 처분을 했고 이건 샀고 예. 그리고 제3자에 대한 대여금 이게 대여금 기타 채권 기타 유동부채 있죠? 예, 그게 증가한 거 그 배당금 증가한 거 예, 예. 이렇게 그래서 기말 현금 흐름이 이거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이제 주주를 보니까 대신 인터내셔널 24.99예요. 이게 이제 보니까 대표가 아들이더라고요. 아들. 이런 이제 만약 이게 그 태광이 대신 인터내셔널을 지배하고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대신 인터내셔널이 태광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24.9 최대주주로 있잖아요. 그러면은 대주주와의 어떤 거래들 이제 이게 지급 수수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좀 부의 이전이 이제 일어날 확률은 있다. 이쪽에서 이쪽에 있는 어떤 어떤 부가 자식 쪽으로 갈 수가 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관찰하셔야 돼요. 우리가 너무 과하게 지급 수수료를 뭐 지급하고 있는지. 왜냐면 굳이 여기서 수출해도 될 것 같은데 여기를 건너서 수출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판매도 뭐 그런 부분들 이 회사에서 그냥 할 수도 있는데 자식 회사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지급 수수료가 나간단 말이죠. 상당히 많이 그런 부분들 그래서 자식으로 부를 뭐 이전하는 그런 부분들은 관찰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 여기부터 하지 말고 우리 개요부터 할게요. 제가 지금 회사 개요부터 플레이스 한남이라는 종속회사를 이번에 만들었고 그래서 신규 연결 83.33%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그래서 주요 사업 내용이 뭐냐면 배관자재, 관이음세류. 이건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이 회사의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이런 그 그림들이 많아요. 한번 보셔요. 그림들. 그 다음에 사진들 많으니까 사진들 이렇게 보시면 괜찮을 거예요. 이해하실 것 같아요. 종속회사가 영위하는 목적 사업은 부동산 매매, 임대, 공연시도 이런 부분들. 2014년도에 강소기업이 선정됐고 예, 이렇게 했다는 거. 이 회사가 이렇게 재무제표만 보더라도 거의 부채가 거의 없잖아요. 부채가 거의 없다고요. 부채가 차입금 같은 경우는 거의 없어요. 뭐 거의 지금 없는 상황이라서 그냥 거의 무차입경이에요. 무차입. 예, 무차입경이요. 아주 재무 상태가 좋아요. 회사가. 자,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주식은 2,500만 주. 특별한 건 없어요. 회사가 좀 심플하더라고요. 아까 종속회사도 그렇게 많지 않고
자, 배당은 좀 줄어들었지만 좀 주고 있어요. 이게 전방 산업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좀 줄어들었어요. 배당은 하여튼 뭐 얼마 주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배당을 주고 있다는 거에 의의를 두고 사업의 내용을 보면 플랜트 기자재, 태광은 플랜트 관이음새 같은 경우 부동산 임대 이게 2018년 5월 15일 날 좀 설립을 했어요. 설립을 해서 이제 부동산을 사서 아마 이 부동산을 좀 이게 뭐야 없앤 다음에 신축을 할 것 같아요. 새롭게 부숴서 신축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것 같고 이 부분은 수주 산업이라는 거. 그래서 정확한 수요 예측 여유 없고 제품의 품질과 납기가 중요하다는 거. 수주 산업인데 왜 이제 그 재고가 좀 많죠? 예, 이런 부분. 그래가지고 근데 제품 재고는 줄었는데 원재료하고 제공품이 늘어났다는 거. 이거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리고 산업의 성장성, 석유 화학 분야 좀 전진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회사에서 예상하고 있고 조선 해양 부분은 기자재료 발주도 증가가 기대되고 있다. 이건 회사의 예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또 별도로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LNG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고 네. 향후 전망은 현재는 국제 유가와 글로벌 경기 등의 변동 요인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영업 계양을 보면 이제 배관 자재, 관이음새류 경우 세 가지 형태 국내 시장이 있는데 첫 번째가 원자력, 수력, 화력 발전, 둘째가 석유화학, 중화학 사업 분야, 셋째가 조선 분야. 어때요? 좀 약간 무거운 분야죠. 예, 이런 부분들. 그래서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두산중공업, 대림산업 이런 부분들, 건설회사나 그 다음에 어떤 그 중공업, 예, 조선, 그 다음에 화학 이런 부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고 가급적이면 이 회사들 수주 상황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수주 상황들을. 나중에 이 회사를 관심을 만약 내가 이 회사를 관찰 대상 어떤 회사로 선정하겠다 그러면은 이런 전방 산업에 있는 회사들 사업 보고서를 보고 수주 상황을 전부 다 기록을 해보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세계 석유 화학 업체인 공급 적합별 승인받아서 판매하고 있고 시장 점유율은 4개 회사가 당사와 성광밴드까지 4개 회사가 아주 시장을 나누어 가지고 있고 진입장벽이 높다는 거. 그래서 다음에는 한번 성광밴드도 한번 사업보고서 읽어볼게요. 성광밴드도 사업보고서를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태광하고 한번 비교를 하면서 태광과 성광밴드를 비교하면서 한번 읽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한번 3분기 사업보고서가 나올 때는 태광보다는 한번 성광밴드 사업보고서를 한번 읽어볼게요. 목표 시장은 이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 회사들. 그 다음에 이 회사들의 그러면 사업보고서를 한 번씩 체킹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죠. 석유화학산업 부문, 예,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회사를 통해서 이 관련된 업종에 좀 그 업종을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하는 거. 우리가 뭐 이 회사에 투자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좀 이런 업종도 한번 관찰해 보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업황이 턴하면 상당히 오래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굳이 업황이 턴하지 않았는데 막 회사 급하게 투자할 필요는 없거든요. 모든 관찰 대상 회사가 엄청 많잖아요. 우리가 사업 보고서 많이 읽고 있고 그러면 그 어떤 카테고리를 만드셔요. 사업 구조가 좋은 회사들 카테고리 딱 만들고 뭐 유튜브 수혜주 유튜브 수혜주 관련된 카테고리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자동차 업종 우리가 봤던 거 자동차 업종 그 다음에 이런 예, 조선 관련된 기자재 산업 기자재 이런 부분들 카테고리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하나씩 이제 전방 산업이 턴하면 이 카테고리 안에 있는 회사들 관심을 기울이면 되잖아요. 관찰 종목으로 선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계속 읽어놨다가 그 중에서 이제 수익성이 좋고 좀 뭔가 원가 경쟁력이 있고 이제 그런 회사들만 또 따로 체크해놨다가 업황이 하는 거 보여주면 이제 이쪽 관심 기울이면 돼요. 그런데 이런 거 자체를 안 하면은 나중에 업황이 턴하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내가 턴했어도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도 몰라요. 투자하고 나서 이제 관찰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부실한 업체에 또 투자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준비를 해놔야 돼요. 수요자의 구성은 이런 것은 뭐 좀 상식적으로 그냥 용어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유저는 최종 사용자, 스토키스트는 대리점, 에이전트는 중간 대행업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유저가 제일 비중이 높고 스토키스트, 그 다음에 에이전트. 예. 그 다음에 수요는 경기 상황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경기 어떤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고민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플레이스 한남은 부동산 임대업을 한다는 거. 이게 건설 수요에 따라 크게 좌우될 수 있는 산업적 특성이 있다는 거. 이제 이게 뭐 이제 나중에 신축을 해서 지금 있는 건축물은 부수고 이제 새롭게 신축을 해서 부동산 임대를 하면 뭐 내년도부터는 19년도부터는 부동산 임대 수입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임대 수입은 뭐예요? 수익성이 좋죠. 수익성이 좋기 때문에 매출 증가하는 건 별로 안 되겠지만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 증가에는 좀 많은 그래도 영향을 미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종속회사는 2018년도 5월달에 취득을 했어요. 부동산을 취득을 하고 취득 완료 예정일은 2018년도 7월 이미 취득을 했죠. 7월달이니까. 그리고 부동산 취득 완료 후에 신축해서 임대로 신축한다는 것은 여기 부동산 있는 것을 부수고 다시 짓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이런 이제 지하 3층에서 지상 6층. 한남동이니까 그때 뭐 임대료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이쪽 동네가 이런 부분들이 임대료가 어느 정도 되는지 나중에 뭐 짓고 임대가 되고 나오면 나올 것 같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그때 아니 미리 예상을 해놓는 것도 좋거든요. 그래서 그 주요 뭐 부동산들 확인하셔가지고 이 정도 주소에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임대료가 나올지 한번 물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플랜트용 기자재 100% 지금은 아직은 여기는 매출이 없고 가격 변동추이를 보니까 지금 얘가 수익성이 좋아졌잖아요. 영업이익도 좋아지고 수익성이 좋아져가지고 나는 또 혹시 판매 가격이 올랐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판매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제품 단가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매출도 당연히 제품 단가 Q도 그렇고 P도 그렇고 많이 떨어졌죠.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러면 여기서 이게 매출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수익성이 좋았다는 건 뭐예요? 원가 쪽에서 그 다음에 비용 쪽에서 많이 절감이 됐다는 거죠. 단가가 더 떨어졌다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어디 파이프하고 플레이트가 원재료 중에서 69.96, 그 다음에 외주 가공이 30%. 그러면 외주 가공도 많이 줄어들었겠고 이것도 좀 줄어들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 보면 35개에서 36개까지는 많이 증가했어요. 이게 줄어들었죠. 이거는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플레이트는 이거는 그 다음에 이거는 증가했다가 좀 하향 안정화되고 증가했다가 하향 안정화되고 원재료는 전체적으로 이제 증가했다가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어요. 이 외주 가공도 아마 줄어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원가가 줄어들었겠죠. 이제 이런 부분들. 그래서 뭐 수익성은 좋아졌지만 이 회사가 뭐 좋은 성장은 아니에요. 이런 것은 매출이 증가하면서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증가해야 이게 좋은 성장이죠. 매출이 증가하면서 이제 어떤 단가를 줄이면서 이제 이런 성장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좋은 성장은 아니에요. 그래서 관찰을 좀 해보셔야 돼요. 건설 중인 자산 짓고 있는 거 이쪽으로 대체했다는 거고 기기장치로 이런 부분들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 이제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판매 방법 및 조건을 보니까 직수출하고 간접수출이 있잖아요. 국내 직파는 보니까 대리점 판매 같은 경우는 2개월 말 결제 3개월 이내 그러니까 3개월 동안은 외상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외상대가 그래서 이제 외상대는 좀 있는 거 3개월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마스터 LC 같은 경우는 저도 무역 쪽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제가 이제 공부한 걸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무역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제가 설명이 좀 틀렸으면 댓글로 좀 알려주십시오. 태광이 수출업체에 수출을 해요. 바이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바이어가 아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있죠. 최종 유저가 있고 뭐 이렇게 스토키스트가 있고 막 여러 가지 있어요. 바이어가 있어요.
바이어가 이제 주문을 하죠. 주문을 한다는 게 오퍼거든요. 오퍼. 그러면 서로 계약을 맺어요. 서로 이제 뭐 무품 대금이라든지 그런 조건이 맞으면 계약을 맺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회사가 이제 계약을 맺을 때 이 회사를 뭘 볼 어떤 뭐 신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신뢰를. 그렇죠. 그래야 물건을 줄 거 아니에요. 나중에 돈 들어온다는 신뢰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신용장을 이 바이어가 주거래은행 이제 바이어가 이제 그 해외에 있을 거 아니에요. 해외 주거래은행에 은행이에요. 이게 은행 주거래은행에 신용장을 개설한다고요. 신용장을 개설하고 이 신용장을 이제 태광의 주거래은행에 이제 통지를 해요. 이게 신용장을 넘겨주고 그러면 이 LC를 이 신용장을 뭐예요? 이 주거래은행에서 이제 태광한테 이제 주는 거죠. 이게 뭐냐면 마스터 LC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수입자 바이어 측 은행에서 그 받은 LC예요. LC 신용 LC가 신용장이거든요. 이 LC가 마스터 LC라는 거예요. 마스터 LC. 그러면 이 마스터 LC를 기초로 해서 이제 태광이 직접 만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아까 외주 가공도 주고 물론 다 100% 만드는 게 아니라 하청도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외주 가공이라고 했죠. 외주 가공. 뭐 하청을 줄 때 이 마스터 LC를 기초로 해서 태광도 뭐냐면 LC를 개설해요. 주거래은행에. 이게 뭐냐면 로컬 LC예요. 이건 국내에 태광이 개설한 LC 신용장. 왜냐하면 이 회사들도 수출이기 때문에 이걸 LC를 요구를 해요. 왜냐하면 이 회사들도 태광한테 납품하는 거지만 태광이 또 이걸 가지고 수출하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회사들도 수출 실적에 이게 반영이 되거든요. 수출 실적 LC 개설한 것들은 수출 실적 그리고 무역금융에도 좀 혜택이 있어요.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할 때 영세율 적용해요. 세율이 0%, 영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혜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이 혜택 때문에 이제 LC를 요구해요. 그리고 이 하청업체들이 신용이 없다. 그러면 이제 LC라는 것은 은행에서 보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용이 없다. 그러면 뭐냐면 LC를 개설하는 게 아니라 구매 확인서라고 이건 은행에서 보증하지 않는 구매 확인서를 발행을 해줘요. 그럼 구매 확인서도 뭐냐면 수출 실적에 반영이 돼요. 이런 게 있으면 그래서 영세율도 되고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마스터 LC고 이것은 해외 뭐예요? 바이어가 주거래은행에서 발행한 LC 그리고 로컬 LC는 뭐예요? 태광이 발행한 그런 부분들. 예. 수출업자가 발행하는 부분. 그 다음에 수주 상황 이렇게 있다는 거 확인해 보시고 판매비와 관리비가 연구 개발비를 비용 처리한다는 거예요. 이 회사는. 그래서 어떤 개발비에 대한 어떤 그런 리스크는 없다는 거.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한번 정리한 거 볼게요. 여기부터 먼저 봤어야 되는데 매출액을 보니까 지금 계속 감소하고 있죠. 감소하고 있고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매출액이 지금 뭐냐면 업종이 업황이 좋지 않다. 그렇죠. 매출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 영업이익은 떨어지고 이때 좀 증가했죠. 일단 많이 증가했죠. 영업이익이. 자, 원가 절감을 통해서 영업이익이 증가했다. 단기순이익 감소 여기서부터 이제 흑자 전환이 됐어요. 예, 흑자 전환됐고 영업이익률 보면 예, 보시죠. 이제 이때 영업이익률을 회복했죠. 어떤 수익성이 좋아졌어요. 그렇지만 매출은 지금 곱하기 해도 아직 한참 모자라죠. 매출에 대한 부분만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 회사는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 4, 4분기까지 매출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확인하면서 관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분기 사업보고서 나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아까 재고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매출, 채권, 회수 가능 그 회수 여부 한번 관찰해 보시고 재고 소진되는지 관찰해 보시고 매출이 계속 증가하는지 그 수익성이 계속 유지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음 사업보고서 읽을 때는 뭐 한 아까 우리가 이제 그 태광 거 사업보고서 읽는 시간에 10분의 1도 안 걸려요. 다음 사업보고서는 4, 4분기는 더 안 걸리고 그런 식으로 사업보고서 계속 하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 읽을 때 좀
많은 좀 여러 가지 기록들 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비교해서 읽으면 돼. 비교해서 부채 비율은 어때요? 아주 양호하죠. 거의 무차입 경영이에요. 무차입. 회사 자금으로 다 운영, 배당금도 지급하고 있고 2017년도 직원 수가 381명이었어요. 381명. 그리고 2018년도 6월까지 374명이에요. 7명이 부족하죠. 아, 7명이 이게 부족해요. 예, 화살표를 잘못했어요. 지금 거꾸로 돌렸어야 되는데 화살표를 지금 화살표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인건비도 많이 줄었어요. 자, 분기별로 보면 어때요? 매출은 전년도 많이 줄었죠. 매출도 줄고. 근데 어때요? 영업이익은 늘었죠. 많이 늘었죠. 거의 9.78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이 뭐냐면 한번 재고하고도 연관시켜 보라는 거예요. 재고를 갖다가 매출 원가로 더 넣으면 이익률은 좀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매출 채권 같은 경우 회수를 못했다. 그러면 대손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익률이 좀 줄어들고 이런 부분하고 연관시켜서 한번 관찰을 해보시라. 그래서 이런 부분이고 이거는 다음에 한번 다 본 다음에 한번 볼게요. 자, 주석상 한번 볼게요. 주석상을 보면 아까 이거 하다 말았죠. 대신 인터내셔널 이게 대표가 아들이라는 거. 그래서 태광의 어떤 그런 부가 재산이 아들 회사로 넘어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 지급 수수료가 많이 가거든요. 현금이. 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한남 플레이스가 83.3%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비지배 지분이라는 거죠. 16.67%. 나중에 이건 한번 연결할 때 연결 재무제표 설명 깊숙하게 들어갈 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 부분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저번에 수익 부분을 봤어요. 수익 부분, 수익 인식 배웠죠. 이론 동영상으로 수익, 고객과의 계약에 생기는 수익에 대해서 한번 이론 동영상으로 공부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단어들은 좀 익숙해질 거예요. 수행 의무의 식별. 어때요? 이 회사는 재화에 판매를 하고 운송도 하죠. 그리고 하자 보증이 있으면 충당부채를 설정해요. 아까 기타 유동 충당부채 나왔었죠. 이런 부분들 구별되는 수행 의무 식별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부분 어떤 식으로 이제 그러면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 의무는 자 여기 보면 집행 가능한 지급 청구권이 없다고 판단돼 고객이 지정한 장소에 재화를 공급하고 고객이 재화를 확인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해요. 그러니까 어떤 그 기자재 있죠. 기자재를 자 판매를 해요. 그럼 배 타고 수출을 하잖아요. 그러면 고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고객이 확인을 했을 때 이제 수익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출 수익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인도 기준이에요. 인도 기준. 그러니까 인도를 딱 했을 때 확인했을 때 수익을 인식한다. 거래가액의 배분은 개별 판매 가격을 기초로 배분한다는 거고 그리고 반품이라는 게 이런 배웠죠. 이것도 이런 동영상 배웠어요. 한번 확인해 보셔요. 이런 동영상에서 왜 그러냐면 너무 많이 설명을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환불부채는 수익이 그만큼 줄어든 거예요. 그렇죠. 반품하는 예상 반품 예상이 돼요. 예상을 해서 반품이 이 정도 될 것 같다. 그 부분은 환불부채로 설정해서 매출을 줄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재고자산이 나갔잖아요. 근데 반품될 만한 예상 부분만큼은 반환 제품 회수권이라는 개념감을 써요. 만약 반환 기간에 반환이 안 되고 이제 다 이게 됐다. 매출이 됐다. 그러면 환불부채가 매출로 가고 반환 제품 회수권이 매출 원가로 가는 거예요. 보수적으로 처리하는 거죠. 반품만큼 예상을 해서 반품 예상이 안 되면 전체를 다 환불부채로 해버려요. 이런 부분들 설명을 드렸습니다. 충당부채도 설명을 드렸고 이것도 이런 동영상 보셔요. 여기서 설명하기에는 좀 그렇고 매출채권 한번 볼게요. 매출채권 지금 많이 이게 매출이 한 200억 정도 감소했는데 매출이 증가했잖아요. 그쵸?
대손 충당금 한 10억 정도 설정했어요. 10억 정도 증가했죠. 10억 정도 여기 보면 10억 정도 설정했어요. 손상차손을. 근데 이게 전년도 기말 대손 충당금은 기초로 가는 거고, 그래서 충당금을 설정했는데 여기 보시면 연령 분석을 보면 3개월 이하는 안정적이잖아요. 여기까지는 안정적이라고 보면 돼요. 회수 가능할 때 안정적이다. 근데 6개월 초과되는 부분은 좀 리스크가 있다. 그 리스크가 있는 채권이 많이 증가했잖아요. 그쵸? 거의 뭐 상당히 많이 증가했잖아요. 지금 40매덕 증가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10억 정도 면 설정해 놓은 거죠. 그리고 리스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6개월치를 한번 더 확인해 보니까, 이거를 갖다 확인해 보니까 1년 넘는 게, 1년 초과하는 게 지금 이렇게 많이 증가했어요. 40억 정도 증가했죠. 40억 정도 증가, 1년 넘는 게. 1년 동안 못 받는 돈들은 좀 못 받을 확률이 더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만약 회수가 불가능해서 손상차손이 된다. 그러면 영업이익이 확실히 줄어들어 버리겠죠. 이런 부분들은 좀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관찰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 예, 뭐 재무는 안정적이에요. 재무는 어차피 재무는 안정적인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혹시 손실 처리되면 영업이익이 줄어들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 회사가 이제 뭐 담보가 있다면, 담보가 있다, 이런 뭐 1년 초과되는 채권에 담보가 설정이 돼 있다, 그러면 안정적일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거예요. 담보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뭐 상대 거래처가 무슨 뭐 현대중공업이다 그러면 뭐 그래도 회수 불가능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좀 대기업들이 많으니까. 그래도 채권 자체가 그렇게 위험한 채권은 아닐 거라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찰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한번. 기타 채권은 미수금이 많이 증가했어요. 그리고 보증금도 증가했고. 근데 미수금에 대해서 대손 충당금 설정을 안 했어요. 보수적으로. 이게 보수적인 처리는 아니거든요. 미리 충당금을 설정해 놓고 이만큼 좀 뭔가 비용 처리 해놔서 보수적으로 처리했으면 더 좋을 뻔했다. 이런 부분이에요. 근데 이 부분은 그 재무상태표 리스크는 아니에요. 재무상태는 워낙 좋아요. 부채 비율 좋고. 근데 물론 그게 회수 가능하지 못한 채권, 그게 뭐 다 손상 처리돼도 재무상태표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단지 이제 이익, 영업이익 쪽에 이제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대신에 뭐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지 그럼 또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으면 안정적이잖아요. 그리고 거래처가 대기업들이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좀 늦게 받더라도 회수 가능성에 그렇게 큰 문제가 있을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예. 재고자산도 고민을 좀 해보셔요. 재고자산도 고민을 해보시고, 이런 부분들은 뭐 확정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관찰하고 회사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자꾸 확정적으로 내가 판단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다음 분기에 한번 관찰해보고, 예, 다다음 분기에도 관찰해보고 해소가 되는지. 여기 보면 제품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미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품 감소하고 있어요. 6억 정도 감소했어요. 매출이 한 200억 정도 감소했는데 제품 6억 정도 감소했어요. 매출 대비, 반기 매출 대비 재고자산 보니까 29.3, 반기 매출 대비 재고자산 30, 좀 약간 높죠. 재고자산 비율이. 그렇죠.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소의 제품은, 그래서 리스크는 좀 있어요. 비율이 좀 높잖아요. 매출 대비 비율이. 물론 자산 대비하면 뭐 큰 의미는 없지만, 자산 대비는 어차피 큰 의미는 없잖아요. 근데 비율이 높으니까 그래도 한번 관찰해 보시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매출 대비로 이제 보통 많이 보거든요. 자, 36.3 좀 높아졌죠. 자, 제공품은 뭐냐면 좀 만들고 있는 거예요. 원재료도 뭐예요? 만들 때 그 원재료잖아요. 재료잖아요. 미착품은 뭐예요? 수입하는 원재료예요. 수입하는 원재료. 수입을 하는 거죠. 부품이라든지 그런 거 수입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미착품은 뭐예요? FOB, 저번에 설명했죠? 그 선적지 조건일 때 뭐냐면, 딱 선적을 상대편에서 수출업체에서 선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선적했을 때 이미 이제 그 소유권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회사로. 선적지 조건은.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게 배 타고 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미착품이 되는, 미착품. 배에서 오고 있잖아요. 미착품이에요.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 회사가 수주 산업이잖아요.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지금 제공품 만들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원재료, 미착품 이런 부분들 늘린다는 거는 뭐예요? 매출이 증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도 한번 관찰해 보시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소설을 쓰는 거하고 또 관찰해서 확실하게 판단을 하는 거 틀리거든. 피드백을 하는 거하고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걸 읽을 때는 소설을 써야 되지만 소설은 써야 되지만 그 소설에 대해서 피드백을 항상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약간 감기 지금 몸살 중이라서 좀 코가 좀 막히고 좀 그래서 좀 풀적임이 많아요. 지금 며칠 한 3주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급금 예. 네,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확인해 보시고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이제 여기 회사에 대해서는 충당부채, 손실보상 충당부채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미래의 발생 예상률 예상인 거예요. 발생한 게 아니에요. 지금 발생하지 않았는데 통계를 내보니까 이 정도 항상 발생하더라 해서 이제 이만큼 16억 정도 비용 처리한 거예요. 미리 비용 처리하고 실제로 발생을 한다. 그때는 뭐예요? 비용 처리를 안 해요. 그때는 비용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부채가 없어지는 거예요. 충당부채에서 충당부채를 없애주고 현금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손실 보상을 해주면 뭐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채가 줄어들지. 이런 부분이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구개가 많죠. 예. 그러니까 이 회사는 뭐냐면 매출채권 현금 흐름 따질 때 매출채권 순액으로 할 때 안 맞는다는 거예요. 외화 환산 손익이 있기 때문에. 자, 예, 많이 줄었죠. 급여가 줄었어요. 지급수수료는 줄었죠. 지급수수료도 많이. 비용의 성격별 공시를 보니까 원재료, 즉 재고가 지금 한 36% 차지하고 작년에 올해는 40.56%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딱 보면 매출 원가에서 재고가 차지하는 게 비중이 그래도 전년도보다는 좀 높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재고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재고가 늘어났잖아요. 이익을 많이 줄인 거 아니냐 이런 좀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했는데 이 부분을 보니까 매출 대비 재고가 40.56으로 좀 많이 넣었어요. 매출 원가에. 그렇죠. 이건 36.65인데 그래서 좀 이익 조작의 가능성은 좀 떨어지지 않냐. 이익 조작의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뭐냐, 재고가 이렇게 한 것은 그냥 안 팔린 거다. 안 팔린 거다. 이런 부분. 그리고 이 회사의 재고는 어떻게 보면 IT나 의류하고는 틀리잖아요. IT나 의류는 뭐 재고가 되면 거의 쓰레기처럼 돼버리잖아요. 쓰레기처럼 거의 원가보다 더 낮게. 근데 이 회사의 재고는 뭐예요? 산업기자 재고, 뭐 철이나 뭐 스테인레스 이런 쪽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 재고들이 좀 이런 IT나 의류 쪽보다는 리스크가 적다고요. 재고가 많더라도 리스크가 적어요. 그쵸? 이런 부분들 한번 고려하시라는 거. 예. 그 다음에 종업원 고정비가 13.2% 차지해요. 좀 많이 뭐예요? 감소했죠? 이거 급여가 많이 감소해요. 9.8억 정도, 9억 8천 정도 감소했고 지급 수수료가 23억 감소했어요. 원가가 많이 외주 가공비도 34억 감소했고 기타도 127억이 감소했어요. 127억이 기타가. 이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뭔지 기타가 뭔지 한번 확인. 127억이 감소했고 34억이 외주 지급 수수료 아들 회사한테 주는 지급 수수료 있죠. 판매 수수료나 뭐 수출 대행 수수료 같아요. 예, 그것도 23억 감소했고 이런 부분들 보니까 고정비가 17.65% 차지하고 그래서 매출이 증가하면 고정비로 인한 영업 레버리지 효과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 보면 재고가 그렇게 많이 빼가지고 뭐 이익을 이렇게 증가시키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비율을 보니까 전년 비율하고 거의 좀 적어지지 않았잖아요. 비율상으로 보면 인건비도 감소하고 지급수수료도 감소하고 외주 가공비도 감소하고 기타 부분도 감소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감소한 부분이 매출이 감소한 것보다 훨씬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익률이 좋아졌어요.
좋은 성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근데 이제 매출 이제 이 상태로 이익 원가 구조가 계속 간다면, 이 상태로 간다면 매출이 좀 증가 많이 하면 그래도 이 상태의 원가 수익률만 영업이익률만 좀 지속해 준다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익률을 얼마나 지속 가능하냐 이런 부분들도 관찰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외화 환산이익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예, 그래서 이게 일시적으로 예, 작년에는 외화 환산 손실이 컸는데 줄어들었다는 거.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특수관계자와의 주액을 지급 수수료가 있잖아요. 대신하고 대신 인터내셔널 많죠? 예, 좀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관찰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터무니없이 많아진다. 이것은 아들회사 아니에요. 아들회사. 그렇기 때문에 부가 너무 이전돼. 뭐 그냥 내가 봤을 때는 태광에서 그 사포 두소 그냥 판매하고 수출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이걸 끼워서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솔직히. 자, 여기서 영업 활동으로 창출된 현금 여기 보면 이제 이런 부분이 있다. 다음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여기 보면 매출 채권. 근데 이 부분도 아마 재무장투표 그 보면 아마 안 맞을 거예요. 이 부분이. 왜냐면 외화 환산 손익이 있잖아요. 그래서 안 맞는 게 당연하다는 거 알고 계셔요. 자, 그럼 이제 관찰 항목만 한번 볼게요. 관찰 항목만 보면 이제 항상 우리가 이제 이런 회사는 전방산업 업황 개선 여부를 관찰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회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이 전방산업에 대해서 한번 관찰하자는 거예요. 전방산업에 대해서 관찰해보자.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익숙한 분야만 공부할 게 아니라 우리가 좀 이쪽 회사에 이런 쪽에 지금 좀 업황이 안 좋은 회사들은 가급적이면 투자를 안 하잖아요. 저도 그렇고 투자를 안 해요. 왜냐하면 힘들어요.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업황이 전체적으로 안 좋다. 그러면 안 좋잖아요. 자동차 쪽이 안 좋으면 그 부품 회사들은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어쩔 수 없잖아요. 이렇게 가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업황이 안 좋은 회사들은 좀 가급적이면 좀 턴 할 때까지 좀 기다려라. 턴하면 한참 가거든요. 이런 부분들 관찰을 좀 하자 이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수익성 개선 효과가 지속 가능한지 관찰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 신축 완공 날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부동산 임대 수익이 발생하면 이런 부분 발생한다는 거. 그리고 재고 소진 여부 한번 관찰해야 된다는 거. 그 제품이 좀 감소하고 이렇게 뭐 특별하게 리스크는 재고에 대한 리스크는 크지 않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관찰해보자. 그래도 왜냐하면 IT나 의류 쪽은 리스크가 크지만 이런 쪽은 그렇게 재고 자산 자체가 나중에 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는 그렇게 여기만큼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매출채권 회수 가능 여부 다음 분기 확인해보자. 그리고 영업 현금 흐름이에요. 하다가 말았네요 제가. 영업 현금 흐름 지금 적자잖아요. 이 부분 언제쯤 턴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왜냐면 이 부분은 내가 봤을 때는 매출 채권만 회수가 되면 턴하는 건 쉽거든요. 매출 채권만 회수가 되면 돼요. 매출 채권만. 예, 이게 이제 회수가 계속 안 되고 이제 계속 매출 채권이 증가한다. 그럼 문제가 되는 거죠. 나중에 왜 그러냐면 물론 재무 상태표는 안정적이에요. 이게 좀 손상 차손이 되더라도 재무 상태표는 안정적이지만 영업이익이 줄어들 수가 있잖아요. 나중에 손상 차손이라는 비용이 증가하면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뭐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